이런 기사가 떴습니다. 오늘부터 임대료 6개월 밀려도 계약 해지가 안 된다. 상가 임대차법 공포 해가지고 뭐 내용이 쭉 있는데 이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. 어려워서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소리지? 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, 이제 상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둘 다 그래? 그러면 뭐 월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야?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이렇게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. 이 기사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법 내용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우선 법안을 한번 살펴볼게요. 법안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뭐 내용 자체가 길진 않습니다.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. 요게 이제 사실은 뭐 법의 전부예요.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. 그리고 그 밖에 뭐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데 뭐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고, 그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. 기존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3개월의 월세를 안 내잖아요. 그러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. 그러니까 월세를 2달까지는 밀려도 되는데 3달을 밀리면 그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안 한 거다. 그러니까 이 계약은 해지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내도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뭐 렌트카를 빌렸는데 렌트카를 내가 3일만 빌렸어요. 그런데 뭐 하루치만 내고 이틀을 안 내버리는 거야. 그러면은 이틀을 더 타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상으로 임차인이 그거를 지키지 않고 어떤 이득을 보면은 그거는 부당하다 해가지고 계약이 깨지는 거죠. 주택은 2개월을 미납하면은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. 자, 이 법 공포가 9월 29일에 됐어요. 그러니까 6개월간 월세를 연차해도 해지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. 3개월을 연체를 해야 계약 해지가 되는데 여기서 6개월은 더 봐준다.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도 뭐 내보낼 수가 없는 거야.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. 그러면 지금 3개월은 원래 밀려야지 계약 해지가 되는데 그게 6개월까지 추가로 줬으니까 오늘로부터 이제 9개월입니다. 21년 6월 28일까지는 월세를 한 푼도 안 내도 계약 해지를 못해. 그리고 그냥 내비둬야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. 지금 다들 전염병으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임대인이 이 정도는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게 뭐 이렇게 나쁜 건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. 방법이 나쁘다는 거죠. 방법. 이걸 설명해 볼게요.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있어요. 뭐냐, 임대인이라는 거는 부자 아닌가? 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상가도 사고 주택도 사가지고 막 이렇게 남 빌려줘 가면서 월세도 받고 그러는 거는 다 부자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데 상가는 생계형 투자자도 많거든요. 월세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는 사람들이죠. 뭐 이런 기사도 뜹니다. 10년 전에 재개발로 뭐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뭐 A씨 76세니까 이제 완전 고령의 노인이시죠. 이런 분들이 많죠.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노년에 일을 못하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요. 근데 뭐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죠. 나이가 많으시니까 몸도 안 되고. 그러니까 월세 2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자랑 뭐 원금 갚는 거 빼고 나면은 한 4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거 가지고 내 용돈 한다.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. 뭐 이런 사연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.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생계형 투자자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월세를 못 받게 되는 거죠. 거의 반년 이상. 상가 투자를 잘 안 해본 분들이 많으니까 일반적인 상가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상가는 기본적으로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이제 구입을 합니다. 그래서 당연히 대출을 끼죠. 내 돈 다 내고 상가를 사기에는 투자금이 너무 커지니까.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가를 산 다음에 임차인을 맞춰가지고 월세를 받습니다. 그래서 그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나머지를 내 생활비나 뭐 용돈 이런 걸로 쓰는 거죠. 그런데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샀겠죠, 대부분. 근데 월세 받지를 못해 이제. 그러니까 월세를 안 내도 내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는 월세를 못 받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. 그런데 이자는 내야 되죠.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납부하고 차액을 생활비로 쓰려고 그랬는데 차액이 없어. 오히려 손해가 나겠죠. 이자만 내니까. 그러니까 이제 월세 수입을 못 받으면은 이제 은행 이자는 뭘로 내냐? 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자, 왜 그러냐? 이게 경기가 불황이 온다고 해도 은행에서 이자는 칼같이 받아가거든요. 은행 이자 연체해 본 분 있으세요? 혹시 통장에 뭐
돈이 없어가지고 연체 이자가 뭐 발생한다, 뭐 문자 받아보신 적이나 아니면 뭐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한 이틀 밀리잖아요. 그러면은 은행 지점에서 직원이 전화가 와요. 뭐 사장님 뭐 깜빡하셨나봐요? 뭐 이러면서 바로 입금해주세요. 뭐 이럽니다. 그런데 그 다음에도 안 내잖아요. 그러면 또 전화가 와. 연체가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? 하면서 막 되게 사무적으로 얘기합니다. 은행은 자비가 없거든요. 보통 이제 근저당을 잡죠. 그러면 뭐 은행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개월 정도 밀리잖아요. 그러면 이제 보통 바로 경매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. 은행에서 3개월 밀리면 거의 100% 경매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근저당을 할 때 그 근저당 서류를 작성할 때 연체 시 이자 몇 퍼센트, 뭐 가상금리 3%에 뭐 얼마에서 최대 뭐 15% 이렇게 막 쓰는 게 있습니다. 거기에 내가 이렇게 동의를 해요.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은행 이자를 연체하잖아요. 그럼 이자율이 막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최대한 15%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연이자로 한 15% 정도가 막 붙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임대인들은 필사적으로 은행 이자를 낼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안 그러면은 경매 당해버리니까. 연체 이자도 막 급등하고 상가가 경매로 나오잖아요. 그러면 시세보다 싸게 팔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시세에 비슷하게 상가가 팔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대부분 상가는 경매로 나오면 시세보다는 싸게 팔립니다. 또 상태가 안 좋거나 좀 임차인이 좀 약간 껄끄럽거나 뭐 명도가 어려울 것 같으면 더 싸게 팔리고요. 그래서 결국 이 법은 지금 임대인의 생활비를 줄여라. 그렇지만 은행이자는 칼같이 잘 내라 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또 하나 있을 겁니다. 그 임대인들이 그동안 받은 그 월세가 있고 나름 여유가 있으니까 투자도 했을 텐데 뭐 은행이자 정도 못 낼까요? 그런 돈이 없을까요?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까도 말했죠. 임대인은 모두 부자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. 지방에 가면은 이제 상가들이 많아요. 근데 그런 거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상가가 한 5억 정도 합니다. 그런데 평수가 한 100평짜리들이 있어요. 부동산에 대해서 감이 없는 분들은 평수 100평 하면 막 엄청 비쌀 것 같죠. 그런데 지방은 땅값이 싸가지고 건물값도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평수 100평, 200평에도 5억, 10억도 안 하는 상가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그 100평짜리에 성형외과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5억짜리 상가 주인하고 100평의 성형외과를 차린 원장하고 이 사람은 임차인이죠. 그럼 둘 중에 누가 부자일까? 100평의 성형외과 인테리어 하는 데만 몇 억 들어갈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임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부자고 임차인은 무조건 가난하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냐? 이거는 따져봐야 될 일이지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얘기죠.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면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. 뭐냐?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을 하게 되었다. 그리고 고통을 분담합시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런데 이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은행과의 관계는 이렇게 되거든요. 자, 보세요. 은행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자 안 내면은 저 바로 경매 들어가요. 그럼 빨리 이자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임차인은 법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저 월세 못 냅니다. 지금 저 먹고 죽을 돈이 없어요. 저 지금 집에서 생활비도 못 갖다 주는데 월세를 무슨 수로 냅니까? 그러면 중간에 임대인은 딱 이 얘기죠. 저보고 어쩌라고요 지금. 이 말밖에는 안 되는 거죠. 그럼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을 거야. 뭐냐? 아니 그러게 대출을 안 받고 상가를 사면 되는데 왜 욕심을 낸 거죠? 왜 분수에 안 맞게 욕심을 부린 거죠?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요즘 사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법이 지금 중간에 바뀌는 거거든요. 그리고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기존 법대로 어떤 계약을 한 국민이나 뭐 매수를 한 국민이나 뭐 분양권을 청약을 했거나 뭐 분양권을 뭐 피 주고 산 사람들이 중간에 법이 바뀌었는데 욕을 먹어요. 기존대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됐었는데 갑자기 뭐가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야. 그래서 기존 법대로면은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. 그냥 3개월 밀리면 그냥 내보내면 됐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중간에 법이 바뀐 게 문제인 거죠. 자, 보세요. 제2조 시행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그러니까 이게 소급 적용이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의 임차인들한테도 무조건 6개월씩 월세를 안 내도 내보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소급 적용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월세 계약을 보면은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가 내려가요. 반대로 월세를 높이려면은 보증금을 낮추게 됩니다.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를 이제 갖거든요. 그러면 상가라는 건 기본적으로
월세를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. 은퇴한 노인들이 많이 상가를 투자합니다. 나 이제 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생활비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 가지고 상가를 사가지고 월세를 받죠. 그러니까 가능한 한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좀 높게 받고 싶어요. 그게 당연하겠죠. 그래서 보통은 한 1년치 한 10달에서 12달 정도 되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상가라면 뭐 상가가 한 2억 정도 한다? 그러면 보증금이 한 1000에 80 정도 뭐 이렇게 돼요. 그래서 한 12달 정도치를 보통 보증금으로 받아요. 왜냐면 3개월 밀리면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한 12달 치면은 여유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 보증금을 깎아준단 말이죠. 월세를 높이려고.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렇게 받아놨어요. 이미 이렇게 임차인을 받아놨거든요. 그런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. 그래서 월세 대비한 보증금을 한 10달에서 1년치밖에 안 받았는데 9개월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. 이제 그러면 원래는 중간에 3개월 만에 해지를 하고 빨리 내보내면서 뭐 소송을 하든지 해가지고 내 월세 못 받는 거를 충당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막막해지는 거죠. 막막해집니다. 자, 더 큰 문제가 있어요. 뭐냐? 보통 상가는 관리비가 좀 셉니다.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를 밀릴 정도가 되잖아요. 그러면 보통 관리비도 같이 안 내. 그러니까 월세만 안 내는 게 아니라 관리비까지 안 내니까 임차인이 낸 보증금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. 순식간에 한 반년 정도면 대부분 관리비 플러스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이 거의 없어져요. 그러니까 7개월이면 없어지는데 여전히 해지를 할 수가 없어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뭐냐, 9개월이 다 지났어요. 근데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, 여전히 안 내는데 나가지도 못하겠대. 저 여기서 지금 이거 장사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. 저 좀 살려주세요. 제가 월세도 못 드리고 관리비도 못 냈지만 저 못 나갑니다. 저 여기서 장사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버티면 어떡할 거냐. 버티면, 자,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명도 소송을 시작해야 되거든요. 명도 소송, 그냥 뭐 멱살 잡고 끄집어내는 거 안 됩니다. 그러면 바로 그냥 경찰 와요. 그러니까 법적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이미 월세를 안 낸 지는 오래됐죠. 관리비도 당연히 밀려있고. 그런데 그때부터 법으로 시작하면 소송을 한 6개월 정도 잡아야 돼요. 6개월 정도. 그러면 지금 이미 9개월 밀렸죠. 그리고 소송이 한 6개월 정도 가죠. 그럼 한 15개월 정도는 내가 월세도 못 받지 관리비도 못 받아. 이 상황으로 그냥 갑니다. 그러면 이미 보증금은 다 까먹었죠. 그런데 은행이자는 안 내면 큰일 나죠. 안 내면 바로 경매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은행이자는 15개월째 꼬박꼬박 내셔야 돼. 1년 3개월 동안. 당연히 변호사 소송비도 내셔야 되고요. 그렇게 해서 15개월 만에 명도소송을 이겼다. 그래서 법원에서 임차인 나가세요 해서 실제로 강제 집행으로 막 끄집어냈다고 칩시다. 그럼 이게 끝일까? 아니겠죠? 내부 인테리어의 원상복구 비용이 이제 생깁니다. 이거를 또 부담을 해야 돼요. 누군가. 무슨 소리냐? 상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임차인이 하거든요. 임차인이 뭐 학원을 하고 있었어. 그러면은 학원을 하려고 막 교실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? 막 책장을 막 쫙 깔아놨겠죠? 원장실도 만들고 바닥에 막 마루도 깔고 조명도 바꾸고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려면은 이거를 원상복구를 해놔야 돼. 그래서 임차인들은 원래 계약이 종료되면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요. 그런데 월세를 안 냈죠. 거기다가 당연히 관리비도 못 냈겠죠. 뭐 못 내고 싶어서 못 내는 게 아닙니다.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냈겠죠. 그런데 그걸 이제 법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. 거기다가 나도 답답해가지고 소송을 했죠. 그래서 이 사람을 강제로 내보냈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원상복구를 하겠습니까? 안 하죠. 그런데 원상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은 뭐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원, 수천만 원 나오거든요. 인테리어 하는 비용에 그래도 한 20, 30%에서 한 50%까지 나옵니다. 그런데 임차인이 안 준다고 그냥 배째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이자 내야 되고 새로운 임차인 맞춰야 되니까 내가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임대인이 부담합니다. 이게 상생입니까? 아니면 그냥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까? 이거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은 임대인은 한 15개월 정도 월세와 관리비가 미납된 상태로 기존에 이미 계약을 해놓은 게 소급 적용이 돼버리니까 보증금은 다 까먹었죠. 이미 다 까먹었고 막 손해는 막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막 소송까지 막 질질 끌어가지고 결국 했어. 그런데 상가는 가봤더니 막
개판이야. 이거 다 원상복구해야 돼. 근데 뭐 돈 주지도 않아. 연락도 안 돼. 그러니까 이것도 돈 들여가지고 다 수리해야 됩니다. 다 뜯어야 돼. 그러면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. 아니 그래도 결국 소송하면 다 받는 거 아닙니까? 그걸 뭘 걱정하는 거죠? 라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죠.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뭐 내일 바로 판결이 나는 게 아니고 최소 4개월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. 그래야 판사가 판결을 하든 말든 해요. 그럼 15개월에다가 4개월 더 더해야 되죠. 그럼 19개월 정도 됩니다. 여기까지 이미 나는 명도 소송도 했죠.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했죠. 내용 증명도 막 여러 번 보냈을 겁니다. 뭐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막 서로 전화하고 싸우고 막 욕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. 19개월 동안. 그렇게 해서 소송을 이겼다고 칩시다. 그러면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려줘요. A는 B한테 돈 얼마를 줘라. 그러면 네 하고 바로 줄까요? 주는 사람도 있는데 안 주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. 저는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안 줍니다. 그러면 그 돈을 뭘로 받아내야 되냐면 임차인 재산을 또 찾아야 돼요. 찾아가지고 압류를 겁니다. 뭐 통장에 뭐 차압을 걸어도 되고 아니면 뭐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이나 뭐 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에다가 걸든지 뭘 해가지고 하여간에 재산에 압류를 건 다음에 경매를 쳐야 돼요. 경매를. 그러면 경매를 치면 뭐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? 아닙니다. 경매를 치면 뭐 짧으면 7, 8개월, 길면 한 1년 정도 걸려요. 1년 정도. 그러면 나는 19개월 이미 소요가 됐죠? 거기다가 1년 정도 잡습니다. 그러면 한 31개월 정도가 걸립니다. 내가 임차인한테 그동안 못 받은 돈을 이거저거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한 31개월 정도 걸립니다. 그래서 임대인의 손해를 모두 다 인정받았다고 칩시다. 뭐 연체 이자까지 다 청구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했고 마침 임차인도 재산이 다 있어가지고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뭐 전세 보증금에다가 압류를 걸었든지 뭘 했든지 하여간에 걸어서 다 인정받아도 실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려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. 3년 정도. 중간에 합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많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또 이거죠. 임차인이 재산이 없고 이거저거 이미 막 중간에 막 다 정산했어. 막 정리하고 뭐 하면서 생활비 쓰고 막 이미 다 쓰신 거예요.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파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파산하면 어떻게 되죠? 못 받아. 못 받습니다. 뭐 나중에 언젠가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. 그러니까 그마저도 불투명한 거야. 자, 여기서 끝이 아니고 법이 하나 더 바뀌었어요. 뭐냐? 이 부분인데 11조 1항 해서 경제 사정에 변동이 있으면 월세를 좀 깎아달라. 감액해달라고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존 법에 있었는데 사실상 사문화가 돼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요 3항이 신설됐습니다. 뭐냐?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은 감액을 할 수가 있다.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. 요게 하나 생겼어요. 요게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. 이제 현실에 적용이 돼요. 그러니까 1급 전염병 등 뭐 경기가 막 갑자기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 있잖아요. 갑자기 막 안 좋아져.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월세를 어떻게 내겠냐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법의 취지입니다. 그러니까 임대료 감액 청구가 가능해요. 이 법의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법의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. 방법이. 자, 임차인과 임대인은 공생관계입니다. 그래서 임차인이 잘 돼야지 사실 임대인도 좋아요. 그래서 임차인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막 임차인이 부자가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월세가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니까 좋죠. 그리고 임차인도 내 상가에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그걸 하는 거니까 그 고생을 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잘 되길 바랍니다. 그리고 반대로 임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임차인도 쉽게 창업을 해요. 상가가 3억 5억씩 하는데 임차인이 어디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 상가를 사가지고 창업을 합니까? 창업이라는 게 리스크가 큰데. 그래서 보증금만 걸고 인테리어 대충 해서 우선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임대료를 좀 주면서 나도 돈을 모아가지고 나도 뭐 나중에 상가를 사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그 상가 자체를 사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도 임대인이 없으면 창업을 못합니다.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.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죠. 뭐죠? 은행 이자는 무조건 내라는 거야. 국가 전염병이 발생해도 은행 이자는 전혀 안 깎아줄 거고 뭐 2개월 밀리면 무조건 경매 칠 거니까 무조건 내고 월세를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래. 임차인이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월세를 좀 깎아줘야지 라고 하면서 손해는 무조건 임대인만 보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됐죠 이제.
그럼 어떻게 되느냐? 당연히 경기 불황이니까 임차인들이 이제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? 지금도 많이 폐업하는데. 그럼 임차인이 폐업을 한다는 거는 9개월까지 계속 끌고 갈 거 아닙니까?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겠죠? 임차인들도 뭐 자기 상가 그냥 날리겠어요? 어떻게든 운영해 보려고 하겠죠? 그러면 임대인들은 이 사람이 월세를 못 내면 빨리 내보내고 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계속 같이 갑니다.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돼. 그리고 이자를 막 도저히 못 내는 사람들도 나타나겠죠?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? 바로 경매당한다고. 자,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? 당연히 은행이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겠죠. 연체이자가 급등하니까 수익이 갑자기 좋아질 겁니다. 물론 은행들 나름의 리스크는 있어요. 상가에 경매를 치면은 원금 회수가 가능하냐 안 하냐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은 있겠지만 어쨌든 연체이자가 급등한다. 거기다가 변호사랑 법무사들이 이제 일이 많아지겠죠.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막 서로 싸울 테니까 내 돈 내놓으라고.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 법의 취지를 진짜 살리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는가? 국가 재난급의 사태가 발생했죠 이미?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죠.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총 이 4개의 주체가 서로 진짜 말 그대로 상생을 해야 됩니다. 상생. 그러면 은행은 우선 기본적으로 임대인들이 연체이자가 발생해도 못 낼 수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이자를 좀 못 내더라도 막 강제로 경매를 치거나 아니면은 뭐 연체 이자를 막 급하게 막 붙여가지고 막 15%씩 받고 이런 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.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임대인도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낼 수도 있지. 당연히 어쩌겠어요. 근데 이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낼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무조건 해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. 이거는 막긴 막아야 돼. 어쩔 수 없어. 상황이 지금 국가 재난급이니까. 그리고 임차인은 지금 당장은 내가 못 내도 어쩔 수 없어. 지금 그렇다고 이걸 다 접고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월세를 내자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나도 은행에다가 이자를 다는 못 줘도 조금씩이라도 주면서 저도 좀 버텨볼게요. 그럼 은행은 이자 다 못 받아도 알겠습니다. 그러면 최대한 저도 기다릴게요. 한 몇 년, 한 몇 개월이라도 좀 있다가 경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. 좀 기다릴게요. 그러면 은행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볼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정부가 나서야죠. 정부가 은행의 손실의 일부를 국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받든지 아니면은 뭐 이걸 뭐 세금으로 뭐 일부러 뭐 지원을 해주든지 해서 4분의 1씩 나눠서 부담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왜냐면 이 플레이어가 4명인데. 그래서 각자 할 수 있을 만큼의 부담을 해야 되겠죠. 그럼 당연히 돈 많은 애가 부담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국가가 가장 크게 부담을 좀 하고, 그리고 은행도 어쨌든 사기업이고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은행도 좀 일부 좀 손해를 좀 감수하고, 임대인도 그나마 뭐 임차인보다 나은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좀 손해를 좀 보고 임차인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라고 법이 만들어졌으면은 괜찮았겠죠. 그런데 말 그대로 재난 상황인데 그냥 임대인만 죽으라는 거야. 임대인만 죽어라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뀔까? 이제 임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대응할 겁니다. 뭐냐? 우선 월세가 미납이 돼도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지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월세를 안 내도 된다가 아니에요. 월세를 나중에 내라는 거지.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밀리잖아요. 그러면 계약 해지는 못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나한테 원래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안 줬잖아.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를 입힌 거죠.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. 왜냐면 이거 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한 몇 개월 걸리니까 이걸로 또 승소하면 또 그걸 근거로 미리 또 재산을 또 압류하고 경매를 막 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임대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. 우선 월세가 밀리면은 어떻게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계약 해지는 안 되지만 그 중간에 어떻게 승소를 해서라도 그 내가 돈을 못 받고 버텨야 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답이 없거든요. 내가 망할 수는 없으니까. 그리고 9개월이 연체되면은 바로 명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 명도 소송 준비도 하고 있어야 돼요.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손해배상과 명도 소송이 약간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.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명도 소송 다 끝내고 손해배상 하기 시작하면은 기간이 아까 말했죠. 거의 30개월 걸린다고.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임대차 3법 개정 때문에 지금 또 나라가 시끄럽죠. 그리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지금 뭐 소송안에 내용 증명 보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상가도 소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대로 가면요.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이 있어요. 뭐냐? 2020년 11월 1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될 거니까 이걸 이용하라 라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 해결책이죠.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번에 보도자료 낸 거를 보면은 아까 월세를
깎아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임차인이 그럼 어떻게 감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? 라는 이 Q&A가 있었는데 여기에 정부 공식 답변입니다.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.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. 확대해서 설치할 거니까. 그랬는데도 서로 합의가 안 되겠죠.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어떤 해결책이 소송을 하세요라고 지금 난단 말이죠. 결론이.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인가? 라는 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임차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? 임차인들은 우선 월세를 안 내려고 할 겁니다. 왜냐면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에요. 나중에라도 내야 되지. 그리고 그만큼 지연 이자도 내셔야 됩니다. 임차인들이 뭐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당장 지금 매출이 줄어드는데 나도 지금 생활비가 없는데 내 생활비를 떼다가 우리 애 학원을 끊어가면서 임대인한테 월세 줄 사람이 많진 않아요.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우선 이제 월세를 막 밀리기 시작할 거예요. 뭐 의도적이든 뭐 어쩔 수 없었든 간에 안 내는 사람들이 이제 급증할 겁니다. 그리고 기존 월세를 감액해달라는 소송이 이제 뭐 큰 대형 쇼핑몰 이런 데서는 많이 일어날 거예요. 왜냐면 이제 개인이 걸기는 어렵지만 집단으로 해가지고 걸기는 좀 쉽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동대문 두산타워의 상인들이 임대료를 반을 깎아달라 해가지고 상가임대차법 통과하자마자 바로 요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분들도 지금 죽을 마실 거 아닙니까? 지금 뭐 외국인 관광객이 없으니까 매출이 급감하는데 임대료를 계속 이렇게 받으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이분들도 이제 생계가 달린 일이니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지금 이제 단체 이제 집단 행동을 하신단 말이죠.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소송이 시작되면 다른 데들도 이제 소송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임대인이 뭐 다른 식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라도 밀린 월세를 받긴 받아야지. 내보내진 못하더라도 월세는 줘라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 같고 보증금을 어떻게든 최대한 지키려고 할 겁니다. 그리고 명도소송, 압류, 경매 같은 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. 당연히 분쟁도 엄청 늘어나겠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가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. 일방적으로 그냥 서로 내 얘기를 들어줘 라는 사이지 저희가 어떻게 중간에서 합의합시다 이게 잘 안 됩니다. 서로.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엄청 깊어지겠죠.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너 내보낸다. 나는 어떻게든 여기서 버틴다. 이런 감정 싸움을 많이 할 겁니다. 그래서 공실이 되는 상가들은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이제 바뀌는 상가 있죠? 그런 데들은 이제 앞으로 보증금을 넉넉하게 잡으려고 할 거예요. 최소 2년 이상, 최소 2년 이상의 월세는 잡아야지 안전하다. 그러니까 1000에 80이 아니라 뭐 2000에 70, 뭐 3000에 60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. 안 그러면은 임대인들이 너무 불리한 상황이 되고 또 소급 적용을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니까 보증금을 이제 무조건 높게 잡으려고 할 겁니다. 안 그러면은 임대인들이 자기의 그 권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. 소송을 막 2개, 3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? 힘들어서. 그리고 이제 인기 지역들이 있죠. 인기 지역들은 이제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차라리 공실로 둡니다. 공실로 두면서 병원만 받는다. 뭐 성형외과만 받는다.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좋은 업종 있죠. 좋은 업종만 뭐 프랜차이즈 뭐 햄버거나 프랜차이즈 커피숍만 받는다. 뭐 이런 식으로 업종을 고르는 추세가 좀 더 심해질 거예요. 인기 지역은. 아니면 뭐 개인이 아니라 뭐 법인에서 뭐 직영으로 운영하는 어떤 기업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심화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뜨는데 임차인은 약자라는 생각에 갇힌 정부. 그래서 주택 상가 분쟁만 늘어날 거다.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임차인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인가? 임차인은 무조건 보호해줘야만 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강하면 지금 정책이 이제 일방적으로 가는데 다 같은 국민이거든요.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임차인 위주로 정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더 문제는 소급 적용으로 지금 계속 적용한다는 게 문제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변호사랑 법무사들은 수임 사건이 많아질 것 같고요. 돈도 좀 버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. 이쪽이 좀 힘들었는데 앞으로 좀 약간 호황이 오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뭐 이걸 좋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대로 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억울하게 무너지는 임대인들이 늘어날 거예요. 월세를 안 내니까. 월세는 안 내는데 나도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기가 급냉하는데 임대인이라고 뭐 널널하겠습니까? 나도 힘든데 월세도 안 들어와. 근데 이자는 내야 돼. 뭐 나도 회사에서 퇴직당했는데 이자는 내야 돼.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. 임대인들 중에. 그런 분들이 이제 원래는
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무너지겠죠. 그래서 지금의 이 사태는 결국에 백신 개발이 되거나 하면은 해결이 될 텐데 그때까지 버텨보려고 했던 임대인들이 못 버티고 이제 무너지겠죠. 물론 임차인들도 무너지겠지만,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인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. 같이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필연적으로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죠. 은행들이 이제 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.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상가 경매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이대로 가면. 그래서 원래는 야, 이 정도 상가가 경매로 나오기에는 너무 좋은 거 아닌가? 라는 물건들도 나오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.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찌됐든 경매에서는 뭐 이걸 호재라고 얘기해야 될지, 어쨌든 이런 상가들이 나올 거다.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은행은 원금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가차 없습니다. 여기는 가차 없이 그냥 경매 바로 진행합니다. 그러면 뭐 떨어지고 언젠가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. 결국에 이제 그 두려움을 뚫고 이제 누군가는 입찰을 할 텐데, 당연히 낙찰 받아도 산 넘어 산이죠. 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뭐 공실을 각오하고 낙찰 받아가지고 뭐 임차인 안 들어오는데 막 버티고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, 이런 거를 또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또 이제 개개인마다 다르지만, 어쨌든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니까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 법에 문제가 많다,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,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거는 안 좋다, 이거는 서로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좋은 물건들, 좋은 상가들이 이제 무너지면은 결국 경매로 흘러 들어오게 될 텐데, 낙찰받아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깡이 있는가, 그거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싸우게 되겠다 라는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